이제 궁금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중국 주식에 대해서 뭐 3년 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중국 주식을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네. 저의 어떤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중국에 대한 저항감들이 다들 좀 있으세요.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 일단 글로벌 수급 측면에서 조금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자면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네. MSCI가 결론적으로는 가장 글로벌 자금을 많이 움직이는 주축인 건데 여기에서 MSCI EM, 이머징에서 중국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30%. 제일 크기 때문에 인도를 좋게 보지만 인도는 13%.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는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맞고요. 점점 그 비중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와중에서 만약에 글로벌 포트를 가져가신다고 하면 국내만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 제가 보는 로직은 똘똘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정말 낙수 효과를 명확하게 누리고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시는 전략은 저는 지금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보통 중국 하면 소비주 그리고 실제로 중국 시총 1등이 귀중호테죠. 네, 그래서 백주 기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GDP의 어떤 구성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근데 저는 점점 이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3년 동안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누적된 효과를 정상화하려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세수가 3년 누적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습니다. 오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굴러갔던 시즌이니까 그때 대비해 세수가 반토막 났어요. 네, 48% 줄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하려면 우리가 봤던 우리 뭐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누렸던 봉쇄나 뭐 이런 것들을 당장 풀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려면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3년 동안 봉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상화되려면 뭐 조금 당겨서 뭐 2년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짧은 시즌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3년 사이클을 그럼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거냐. 이 안에서 중국이 재정 여력도 별로 없지만 집중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뭔가. 중국은 사실 명확하게 답을 항상 주기는 합니다. 정치회의라는 거를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아이디어에서 볼 수 있는 특정되어 있는 딱 3개 산업을 늘 꼽아줍니다. 여기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어찌 보면은 명확한 KPI를 쫙 뿌려주는 거죠. 이걸 보고 달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니까요. 그게 첫 번째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 센터인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AI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하자면 중국과 미국의 이 데이터 센터 AI의 큰 사이클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이게 데이터의 유실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하는 게 있을 거고 이 전송망이 잘 깔리면 이 전송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예측해내는 거, 연산하는 거. 연산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전송망은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연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게 미국에서는 지금 대두가 되고 이거를 잘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게 각광이 되고 있는 건데 중국은 아직 이 전송망이 많이 안 깔려 있고 아직까지는 좀 이거를 더 확장해야 되는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데이터 센터 이 AI 이 프레임 하에서 하드웨어가 엄청 달리고 있어요. 미국은 사실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메인 주류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하드웨어 단에서 기업들, 그 다음에 결국 하드웨어가 깔리면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거니까 그런 기업들로 저는 좀 집중해서 압축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년의 소비가 좀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는 이러한 기업들로 수급이 저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도 경기의 전환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GDP가 성장하려면 이 모델을 우리가 지출단으로 쭉 뽑아서 보면 이 G, 정부 지출을 가지고 IC,
그 다음에 순수출은 사실 어려운 거고, 뭔가를 자극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데, C는 사실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예. 계속 드렸고, 그럼 I, 이 설비 투자에서 뭘 자극할까? 정확하게 통신, 반도체, 뭐 AI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정부의 지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이쪽에서의 드라이브로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네. 여기에서 수혜 관련 기업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국 기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저희 회사에서 국내 커버하시는 애널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종목을 보는 훌륭한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얻었던 아이디어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생각보다 이 반도체 관련된 IP에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같은 피어 그룹 중에서 이건 미국 제재 때문에 여기는 기술력은 있지만 부담스러워. 그럼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칩셋미디어 같은 회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칩셋미디어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예. 기업이고요. 사실 뭐 여기를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예. 이제 기업을 보진 않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IP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이 회로를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별로. 근데 칩셋 미디어랑 특히나 중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베리실리콘이라고 이 두 개가 피어에 있는 기업인데, 네, 이 베리실리콘은 실제로 중국 정부가 육성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해서 상장까지 시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영상 관련되어 있는 예. 반도체 IP 수요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율주행차로 다들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의 센싱을 계속 확인해서 반도체를 구현해주는 이러한 IP 회로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중국에서는 베리실리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랑 비슷한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칩셋 미디어가 있고 중국 안에서도 어찌 보면은 여기에 공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중국 기업들을 많이 썼는데 미국 제재가 있으니까 중국 안에서마저도 이거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다른 쪽으로 좀 피어가 없을까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좀 이쪽의 기술 IP를 가져가는 중국 기업들도 사실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칩셋 미디어에서 중국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려면 메모리도 많이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팔 수 있고 중국에도 팔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2월 정도를 바라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일단 HBM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닉스 3점 너무 필요하죠. 네. 하이닉스는 글로벌 캐파에서 뭐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 또 중국 안에 공장이 있으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되게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중국이 지금은 대만 문제에 되게 좀 민감한 시즌에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대만 선거가 있거든요. 대만 대선이 있는데 지금 친중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친중파가 내부적으로 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로직 중에 하나가 친중파가 당선이 되면 대만 해협에서 충돌은 더 이상 없다. 근데 여기 지지율이 떨어지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해줘야죠. 그래서 대만을 중간에 두고 여기 중국의 이제 찐먼도라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근처에 이 대만 입장에서는 최전방이 예.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엄청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런 긴장감을 오히려 불어넣어줘서 사실상 친중파가 더 득세할 수 있게끔 그들의 발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지금 대만 문제를 딱 집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만 선거 전에 대만 이슈를 어떻게 보면 자극한 한국과 유화적인 스탠스를 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은 좀 그런 게 나오기 어렵다. 네, 예. 그렇지만 선거가 어쨌든 1월에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필요한 건 맞죠. 왜냐면 예. 중국이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재정을 원화 기준으로 130조 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박아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지 다지고 이제 건물 올리고 뭐 이런 단계인데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나의 렉들이 들어가야 예. 되는데 여기는 반도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HBM 있어야죠. HBM 그럼 미국에서 갑자기 이거 팔지 마라고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건데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정말 기업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를 다 버려야 되는가?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협상할 수 있는 양쪽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둘 다 레버리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의 장악력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한번 내년 이제 마침도 중국 춘절인데 그때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라는 거를 중국한테 안 판다고 해서 안 팔 수도 없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는 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한 AI나 인공지능에서 패권 도전을 못하게 정도만 만들면 되는 거지 아예 무조건 팔지만 아닐 거고 그래서 고성능만 팔지 마 라고 이제 규제를 좀 걸고 있고 걸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의 보급형 뭐 AI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약간 좀 떨어지는 형태 락을 걸어놓은 상태의 제품들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A100, H100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800 버전으로 바꿔서 좀 범용단에 가까운 건데 이건 이제 양으로 더 많이 이 칩들을 확보해야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가성비는 안 나오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쵸, 지출을 그쵸.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구현은 가능하죠. 근데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이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면 원천 봉쇄해버리면 중국이 어떻게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당겨주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저사양으로 기술력의 이 격차 기간을 우리가 보통 뭐 5년, 10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의 미세화 공정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간을 좀 늘려가면서 최대한 캐치업을 느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러한 방향성을 가는 이 궤도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주도하는데 미국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규 커스터마이징 해도 글로벌 캐파의 중국이 워낙 크니까요.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뭐 유해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계속 그런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개발할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구나. 네, 정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이전의 단계부터 엔젤 투자부터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반도체 연구소들이 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TSMC도 원래 전신이 반도체 연구소였잖아요. 대만에 있는 정부 산하에. 이런 식으로 연구소들이 전국구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이들이 이런 기업들을 계속 찾고 투자하고 그리고 유망한 기업들이 보이면 기술을 콜라보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로 어찌 보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BAT가 했던 투자들을 이런 식으로 전향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 주도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기술력 중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고안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드웨어는 뭘 하냐면 이거는 사실 글로벌리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이다 해서 집중하고 있는 칩넷 기술. 제가 만났던 중국 반도체 뭐 연구소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패키징 기업 전반적으로 100이면 100 다 칩넷 기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칩넷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기술력 자체는 우리가 보통 익숙한 건 반도체 이 기판 하나에 예를 들어 이거 7나노, 14나노 하면 이 하나의 이 기판 하에 GPU, CPU, 모뎀 이런 게 다 모든 스펙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제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봉착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계속 미세화 공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2나노 한다고 하는데 그럼 1나노 그 위에는 더 얼만큼 미세화 공정을 갈 건가? 기술의 한계 온 게 아닌가. 보통 2나노가 벽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까지 가면 도대체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이거에서 고안되어 있는 기술이 이거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수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반도체에서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스펙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컴포넌트만 수율을 못 맞추면 전체 나머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칩넷이라는 거는 보통은
레고로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고처럼 위로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이렇게 위로 쌓는 형태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에 뭐 GPU 같은 게 수율이 좀 안 맞아 이러면은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레고 형태로 끼우는 모듈러 거니까. 형식이구나. 네, 그래서 예. 위로 이렇게 쌓는 거기 때문에 갈아 끼우면 이거 나머지는 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 측면에서 좋고 이 미세화 공정의 대안으로서 차세대 기술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명분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제재에 우회할 수 있습니다.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예. 미국은 지금 반도체 하나의 이 기판, 이 예. 아이템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제재 명분을 그 법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팔지 마라. 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를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아니면 뭐 핸들.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네. 네, 뭐 그다음에 뭐 라이트 이런 거는 그 안에 명확하게 컴포넌트 하나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조합해서 제가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해서 패키징의 기술을 통해서 AI 칩의 이 스펙 100을 여기 똑같이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만약에 미국에서 그 또 타겟으로 그러면 요 부품을 또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얘만 또 대체제를 하나 구해서 끼면은 또 그것도 되는 가능할 거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전체를 한 번에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의 고안에서 시간을 좀 벌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아직 미국도 당장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패키징해서 선진화된 공정을 성공하면 이건 좀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키징 기술도 되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관련된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발간한 자료에도 JCET라고 장전과기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본토에 상장되어 있고 이 기업이 실제로 패키징에서 꽤 괜찮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중국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영향력이나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중국도 우리가 미국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재정이 일단 100이면 100 딱 여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아까 AI의 두 가지 중요한 이 스킴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연산하는 거, 컴퓨팅하는 거. 그래서 이 컴퓨팅하는 이 기술력 관련돼서 보통 GPU를 그룹핑해서 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한 수십 개 정도를 그룹핑해서 최적의 값이 1이라고 치면은 얘네들 값이 다 다르게 도출될 거니까 이거를 계속 연산시켜서 1로 최적의 값을 맞추는 과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속도와 정확도 두 가지를 제고하는데 중국은 이걸 1000개를 합니다. 그룹핑을. 100개 내진 1000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더 빨리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뭐 텐센트나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챗 GPT 같은 AI 기술을 해서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중국에 가능성 있는 회사 어디가 있나요? 저는 사실 BAT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알리바바가 제일 먼저 선두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긴 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정부 제재 때문에 신규로 자금 집행을 좀 여기저기 받아서 이거를 투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주류로는 바이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 바이두가 유리한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바이두는 명확한 좀 뭐랄까요, 어떤 당파적인 특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당파가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암암리에 그쵸. 상하이방 뭐 이런 상하이방 거. 공청당, 예. 그다음에 시진핑 밑에는 원래는 태자당이었는데 예. 지금은 시자준이라고 예, 해서 시자준. 시진핑 라인업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명확치 않았고 시진핑 주석 정권 넘어와서 가장 많이 좀 정책적인 협업을 많이 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터넷 플러스라고 하는 정책의 아이디어도 이 바이두 창업자인 리에농이 냈다라는 이야기가 돌거든요. 실제로 리에농은 그 중국 인민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이런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이나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바이두에 조금 집중시켜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바이두가 주가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솔직하긴 하니까요.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괜찮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기업들 중국에서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패키징 쪽에서는 그 장전곽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스테이지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스테이지 뭐 1부터 5라고 치면 이미 뭐 마지막 단계에 온 거고, 중국은 지금 2, 3번 정도에 와 있는 건데, 그래서 하드웨어 단에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이 광 트랜시버, 광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 신호로 받아서 네. 이거를 전자 신호로 바꿔주는 이 트랜시버, 이걸 전환해주는 예. 역할을 하는 부품이 있는데, 요거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노라이트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YTD로 수익률이 400%까지 갔다가 올해 장은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네. 지금 살짝 좀 조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뭐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은 일단 망을 지금 깔고 있으니까 이 부품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네요. 기술력도 압도적이고 공급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중국 탐방하면서 차이나 모바일, 중국의 통신 3사 중에서 이제 뭐 다 국유 기업이긴 한데 좀 비중이 큰 기업을 만났는데, 여기가 매출액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미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서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들이 데이터망을 엄청나게 깔고 있고, 당연히 이런 말씀드린 이노라이트, 네. 트랜시버 이런 거 많이 들어갔겠죠. 중국이 MSCI 기준으로 해서 인도, 중국, 뭐 한국, 대만 이렇게 4개가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EPS 그로스가요,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엔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한국이랑 대만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중국이 16%까지 갔었는데 올해 이걸 견인한 섹터가 통신 장비였습니다. 통신 장비 부품. 그 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달리는 걸 지속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납품을 수주를 주고 있는 쪽이 통신사들이고, 이들도 돈을 벌고 있더라. 뭐냐면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냐면, 중국의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지자체도 많고 행정 처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였겠습니까? 이거를 통신 3사의 데이터 센터로 클라우드화해서 이들이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한 생성형 AI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나 이 알고리즘을 짜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AI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나라에서 이 정도로 돈을 집중하는 걸 봤을 땐 이 AI 인공지능이 생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서구권, 특히 미국 주도로 해서 들어오는 이 압박을 앞으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인당 채산성을 높여야 된다. 여기에 어떤 우리가 아웃풋이 없으면 앞으로 성장은 없다. 그래서 당장 아프더라도 부동산은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래서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신규 투입되는 자금은 최대한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제조 2025랑 못 불러요. 미국이 사실 계속 압박을 하고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단어를 계속 바꾸긴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지금 단어는 데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경제 내용들 뜯어보면은 중국 제조 2025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거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개발 안 할게. 미국 거 다 샀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 제품으로 다 깔아버리면 되니까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또 AI 전문가분 얘기 들어보니까 AI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이 AI가 다른 기업, 특정 기업 손에 다 있으면은 그 나라의 주권이 이제 좀 휘둘릴 수 있다 이러면서 포기를 안 할 거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이제는 돈이 메인이 아니고 데이터가 메인이니까 예. 이게 돈이 되는 세상이어서 데이터를 또 잘 이거를 구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 거고. 예. 네, 그래서 중국도 저는 사실 이 맥락에서 알리바바를 압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들고 통제권을 가지기 있으니까,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엔 핵심은 돈의 이 데이터, 트랜잭션,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알리바바가 중국 정보도 알고 있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압박을 하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데이터 센터를 국유화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가 갖고 있는 것들. 정부 지분 투자가 다 들어갔어요.
아니,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때 보니까 뭐 감사인가 이사로 국가 쪽에 좀 들어갔다 네, 들었거든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예. 스피노프에서 다 쪼개잖아요. 아. 네,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신 3사 주가가 중국이 되게 좋거든요. 연초 이후에 한 80%까지 달렸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결국 이 헤게몬을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부랑 한 몸이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보면 약간 AI 때문에 좋았던 미국 기업들을 보면서 중국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좀 따로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지금 중국은 사실 좀 넥스트 스테이지,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국유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박수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